서울의 가장 화려한 호텔 그랜드 하얏트의 연회장에서는 숨막힐 듯한 웅장함이 흘러나왔다. 샹들리에의 영롱한 빛은 수백 명의 하객들이 뿜어내는 기대감과 뒤섞여 공간을 가득 채웠다. 재계의 거물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한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황지은과 촉망받는 젊은 사업가 이민호의 약혼 발표회 무대였다. 황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무대 옆에 서 있었다. 드레스 자락에 수놓인 정교한 비주 장식은 조명에 반사되어 별처럼 반짝였고 그녀의 우아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옆에 선 이민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과 지은에 대한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세상이 꿈꾸는 완벽한 한 쌍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맞닿는 순간 지은의 손끝에는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기, 미묘한 계산적인 감각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회의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그녀를 황 회장의 금지옥엽이라 불렀고 이민호를 떠오르는 사업의 아이콘이라 칭송했다. 그들의 약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닌 두 거대 세력의 연합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지은은 그 찬란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똑바로 보고 싶었다. 그녀는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었다. 배경이나 돈이 아닌 황지은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로 사랑받고 싶었다. 그녀는 무대에 서 있는 민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고 눈빛은 깊고 총명했다. 그가 처음 그녀에게 다가왔을 때 지은은 그에게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친절함은 점차 계산적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지은이 아닌 그녀의 뒤에 있는 한 그룹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좇는 듯. 됐다. 지은아, 오늘 정말 아름답다. 민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은의 귀에는 그저 형식적인 칭찬으로만 들렸다. 모두가 너를 부러워할 거야. 한 그룹의 상속녀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다고. 지은은 민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호의 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한 그룹이라는 단어에 더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답하지 않고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민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과 배경이 아닌 자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다. 무수한 밤을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민호를 향한 믿음과 의심이 끝없는 싸움을 벌였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화려한 모습, 완벽한 재벌, 상속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은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거대한 지하수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가면을 벗지 않고서는 결코 진실을 알 수 없을 거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김미나로서 그를 마주해야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거라고. 그녀는 과감한 결심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밑바닥에서 민호를 시험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몇 달 전부터 개인적인 공간에서 벗어나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철저히 새로운 인물 김미나로 변신을 준비했다.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물론 평소 입던 명품 옷 대신 낡고 평범한 의상을 택했다. 발음과 말투까지 교정하며 평범한 서민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은 오랜 세월 그녀를 보좌해온 비서실장 최현우뿐이었다. 아가씨,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위험이 너무 큽니다. 약혼식 날 아침 지은의 방으로 찾아온 현우는 그녀의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다. 지은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듯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했다. 현우 실장님,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황지은으로서 강민호 씨를 만나는 한 그의 진심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미나로서 그를 마주해야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만약 제가 틀렸다면 그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만약 제 의심이 옳다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현우는 그녀의 깊은 고뇌를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하지만 제 그림자처럼 아가씨를 지키겠습니다. 아가씨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해요, 실장님. 지우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현우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수많은 건물 중 하나인 강남의 번화가, 그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골목 어귀에 작은 노점 자리를 물색했다. 그곳에서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액세서리를 팔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민호가 자주 오가는 동선에 위치한 곳이어야 했다. 그녀는 직접 시장을 돌며 노점상들의 삶을 관찰하고 그들의 고충과 일상을 배웠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물건을 정리하고 능숙하게 흥정을 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지은은 새로운 세상의 단면을 보았다. 지은은 지난 몇 달간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점상들의 일상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말투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손은 부드러운 핸드크림 대신 거친 작업용 크림으로 거칠어졌고 손톱은 화려한 네일 대신 짧고 단정하게 깎여 있었다.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오직 최현우 비서실장뿐이었지만 지은의 모습은 이미 황지은이 아닌 김미나였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의 도도함 대신 겸손하고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강단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은 사색과 고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부터 나는 김미나라고.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황지은은 잠시 인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배울 거라고. 약혼 발표회 날이 밝았다. 지은은 아침부터 현우 실장과 함께 그녀의 아파트가 아닌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로 향했다. 그곳은 황지은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빌라에 도착한 지은은 초라하지만 깔끔한 원룸을 둘러보았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억지하 작은 공간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는 화려한 재벌 상속녀 대신 평범하고 수수한 김미나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하고 강단 있었지만 이전의 도도함 대신 겸손하고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부터 저는 김미나입니다. 지은은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진 황지은은 잠시 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배울 거야. 그녀는 약혼 발표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민호의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지만 지은은 그 다정함 속에 숨겨진 위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약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은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계획을 되새겼다. 그녀는 민호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지만 이제는 그와 자신의 관계가 사랑이 아닌 계산과 탐욕으로 엮여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계획의 끝이 행복한 결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무대 위에서 민호는 지은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과 성공을 칭찬하며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귀에는 그 모든 말이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는 민호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보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온기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황지은 씨, 이민호 씨와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사회자의 질문에 지은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대답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저버렸다. 네, 저는 이민호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황지은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삶을 살아볼 것입니다.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말에 민호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민호의 손을 놓았다. 그녀는 그의 놀란 표정을 뒤로 한 채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은 민호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너의 진심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똑바로 마주할 것이다. 약혼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치달았고 황지은은 홀연히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선언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한 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칭찬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런 세상의 시선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있었다. 김미나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이민호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 그녀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다. 약혼식 직후 현우는 그녀의 행방을 감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녀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고 그녀가 살던 집을 비웠다. 마치 황지은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이미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로 돌아와 있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은 작은 원룸에 들어섰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다. 이전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대신 낡은 건물들과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다. 이것이 김미나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부터 이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묵직했다. 황지은은 작은 원룸의 좁은 침대에서 뒤척이다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분주했다. 오늘은 김미나로서의 첫날,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어젯밤 최현우 비서실장이 보내준 문자는 단 2줄이었다.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멀리서 아가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은은 그 문자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녀의 유일한 지지자이자 조력자는 현우뿐이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낡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의 미세한 주름과 약간은 푸석해진 피부가 지난 몇 달간의 훈련과 긴장감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잘 부탁해, 김미나. 지은은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섰다. 어두운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와 빌라의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생전 처음 맡아보는 새벽 공기의 냄새에 잠시 멈춰 섰다. 펜트하우스의 깨끗한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희미한 매연과 흙냄새가 섞인 날 것 그대로의 공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그 냄새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이것이 진짜 삶이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도매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멀고 복잡했다. 지은은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켜고 걸었지만 미로 같은 골목길과 수많은 사람들의 행렬 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다. 평생 개인 운전기사가 태워주는 고급 세단만 타고 다녔던 그녀에게 대중교통은 낯선 세계였다. 비좁은 지하철 안 사람들의 어깨에 부딪히고 발이 밟히는 것이 익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김미나로서의 삶의 일부라고 스스로에게 되뇌며 인내했다. 마침내 동대문 액세서리 도매시장에 도착했다. 시장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갖가지 물건을 든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소매업자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지은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현우가 구해준 자료를 통해 시장의 구조와 도매 가격을 미리 공부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시장의 모습은 그녀의 예상과는 너무 달랐다. 아가씨 뭐 찾아요. 이거 이쁘지. 오늘 들어온 신상이야. 한 상인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호객 행위를 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상인이 권하는 액세서리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석의 품질과 디자인을 평가했다. 평생 명품 보석만 보아왔던 그녀의 눈은 저렴한 액세서리 속에서도 퀄리티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해냈다. 이거랑 이거랑 그리고 저쪽 귀걸이요. 다 합쳐서 얼만가요? 지은은 능숙하게 흥정을 시작했다. 그녀는 황지은으로서의 교섭 기술을 10분 발휘했다. 그녀의 단호하고 명확한 태도에 상인은 그녀가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했다. 어이쿠 아가씨 장사 좀 해봤나 보네. 깎아드릴 테니 많이 사요. 지은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직접 고른 액세서리들을 배낭에 담고 다음 가게로 향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닌 끝에 그녀는 자신의 노점에서 팔 액세서리들을 충분히 확보했다. 배낭은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이것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물이었기 때문이다. 시장 밖으로 나와 미리 정해둔 노점 자리로 향했다. 강남의 번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골목 어귀였다. 지은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목적지로 향했다. 그녀의 하얀 손은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어깨는 욱신거렸다. 평생 육체 노동이라고는 해본 적 없었던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되뇌었다. 마침내 노점 자리에 도착했다. 그녀의 자리 옆에는 이미 다른 노점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옆 노점의 아주머니는 떡볶이와 순대를 팔고 있었고 다른 노점의 아저씨는 붕어빵을 팔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수레를 펼치고 액세서리들을 진열하기 시작했다. 손이 서툴러 물건을 떨어뜨리기도 했고 진열대가 삐뚤빼뚤하게 세워지기도 했다. 아가씨 처음인가 봐요. 옆 노점의 아주머니가 그녀의 어설픈 모습을 보고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정이 담겨 있었다. 네, 처음 해봐요. 많이 서툴죠. 지은은 살짝 부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원래 이 바닥이 그래. 처음엔 다 서툴지. 이것 좀 마셔요.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지은은 감사히 차를 받아 마셨다. 차의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지은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것이 황지은으로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의 다른 면이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뭘. 혹시 장사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줌마가 다 알려줄게. 아주머니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은은 살포시 미소 지었다. 해가 중천에 뜨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녀의 노점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고른 액세서리들이 하나둘씩 팔려나갔다. 이거 얼마예요? 네 고객님, 5,000원입니다.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옆집은 더 싸게 파는데. 손님은 흥정을 하려 들었다. 지은은 당황했지만 옆 노점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침착하게 대처했다. 죄송합니다. 이 가격은 제가 직접 발품 팔아 가져온 재료값과 제 노력의 값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지은의 태도에 손님은 결국 군말 없이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갔다. 첫 매출을 올렸을 때 지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것은 한 그룹의 막대한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오직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성취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김미나로서의 삶에 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았다. 날씨가 갑자기 변덕을 부려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고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일도 있었다. 지은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고 비를 피하고 뻔뻔한 불량배들에게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대처했다. 그녀의 강단 있는 모습에 주변 노점상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평범해 보이는 이 아가씨가 의외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이민호와의 마주침이었다. 지은은 민호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그가 주로 다니는 길목 근처에서 노점을 운영했다. 평소 민호는 이 부근에서 점심 식사를 하거나 중요한 미팅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매일 아침 노점을 펼치며 지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변을 살폈다. 며칠이 지났을까 예상대로 민호의 고급 세단이 그녀의 노점 앞을 지나갔다. 지은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 비서와 통화를 하는 듯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물건을 정리하는 척했다. 차창 너머로 민호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표정이었다. 바로 눈앞에 약혼자가 있었지만 그는 김미나라는 존재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혹은 애초에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지은은 김미나의 모습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에어 지은아, 뭐 별일 없었어. 회사 일은 늘 똑같지. 너는 오늘 뭐 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지은은 그의 무심함 속에서 또 다른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대한 진정한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 했다. 다음 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민호가 비서와 함께 그녀의 노점 바로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는 중요한 통화를 하는 듯 주위를 전혀 둘러보지 않았다. 그때 민호의 발이 노점에 놓인 액세서리 진열대 모서리에 부딪혔다. 진열대가 흔들리며 액세서리 몇 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 죄송합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외치며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주웠다. 민호는 그제야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는 짜증이 역력했다. 아줌마 앞 좀 보고 다니세요. 괜찮습니까? 그의 비서가 대신 사과하며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민호는 지은을 스쳐보며 손으로 대충 제스처를 취했다. 됐어요, 비서님.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는 그녀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마치 하찮은 존재를 대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떨어졌던 액세서리 중 가장 값나가 보이는 목걸이 하나를 발로 툭 차며 지나쳐갔다. 지은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무심하고 오만한 태도는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의 가치나 그것을 파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에게 김미나는 그저 길가의 흔한 노점상일 뿐이었고 자신의 작은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밀려왔다. 이것이 이민호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한 척했지만 본성은 차갑고 오만하며 약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민호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점상이나 식당 종업원들에게도 늘 무례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 계산할 때는 늘 돈을 던지듯 놓았고 불만이 있으면 고성을 지르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그의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민호의 진심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그의 숨겨진 악행까지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온화한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결단력이 번뜩였다. 김미나로서의 삶은 황지은에게 매 순간이 고된 도전이었다. 럭셔리한 펜트하우스 대신 낡은 빌라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손수레를 끌고 번화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녀의 여린 손은 거친 노점 생활에 금세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따가운 햇볕과 매서운 바람에 거칠어졌다. 한 그룹의 상속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가 매일 그녀를 짓눌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번화가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점상인 김미나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다. 간혹 깎듯이 대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격을 깎으려 들거나 불쾌한 표정으로 물건을 던지듯 놓기도 했다. 황지은으로서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은 벽을 세웠는지를 절감했다. 황지은이 김미나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럭셔리한 펜트하우스 대신 낡은 빌라의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며 매일 아침 손수레를 끌고 번화가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그녀의 여린 손은 거친 노점 생활에 금세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따가운 햇볕과 매서운 바람에 거칠어졌다. 한 그룹의 상속녀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가 매일 그녀를 짓눌렀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번화가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노점상인 김미나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거나 아니면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스쳐 지나갔다. 간혹 깎듯이 대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격을 깎으려 들거나 불쾌한 표정으로 물건을 던지듯 놓기도 했다. 황지은으로서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특권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특권이 얼마나 많은 벽을 세웠는지를 절감했다. 아가씨,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고생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참 기특하네. 옆 노점의 아주머니는 지은의 모습을 안쓰럽게 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지은은 감사히 차를 받아 마시며 미소 지었다.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겸손함이 묻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지은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총명함을 읽었지만 겉으로는 평범한 젊은이의 모습에 그저 대견해 할 뿐이었다. 생활비는 늘 빠듯했다. 지은은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아왔지만 김미나로서는 단돈 1,000원도 아껴야 했다. 끼니는 주로 노점에서 남은 간편한 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고 옷 한 벌을 사려고 해도 몇 번이나 망설였다. 재벌 상속녀의 옷장에는 수억 원짜리 드레스가 즐비했지만 김미나의 옷장은 낡은 티셔츠 몇 벌과 청바지가 전부였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진정한 자립심과 세상의 가난한 이들이 겪는 고통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편 약혼자 이민호와의 만남은 계속 이어졌다. 지은은 황지은으로서 그를 만날 때는 여전히 우아하고 차분한 약혼녀의 모습을 유지했다. 민호는 지은의 눈빛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지은이 여전히 자신에게 깊이 빠져 있다고 착각하는 듯 했다. 그는 지은 앞에서 늘 완벽한 젠틀맨이자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가 보여주는 다정함은 가면을 쓴 연극처럼 느껴졌다. 지은아, 다음 달에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얼리 박람회에 같이 갈까? 네가 좋아할 만한 보석이 많을 거야. 민호는 아무렇지 않게 수억 원짜리 보석 박람회 참석을 제안했다. 지은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글쎄요, 오빠.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요. 그녀의 속마음은 지금 내가 김민아로 지내는 노점 생활은 상상도 못할 거야 였다. 노점에서 이민호와 마주치는 일은 더욱 잦아졌다. 민호는 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녀의 노점 앞을 스쳐 지나갔지만 가끔은 지인들과 함께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걸어 나오기도 했다. 그때마다 지은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민호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 즉 김민아라는 존재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다. 그는 비서와 함께 고급 식당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은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노점을 펼치고 있었다. 민호는 평소처럼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연신 비즈니스 용어와 투자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민호의 시선이 그녀의 노점 쪽으로 향했다. 정확히는 그녀가 새로 진열한 디자인이 꽤 독특한 은반지에 꽂혔다. 그 반지는 지은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단순한 노점 액세서리가 아닌 그녀의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저기, 저 반지는 얼마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다. 그가 김민아를 알아볼 리 없었지만 직접적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 고객님. 이 반지는 15,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민호는 반지를 집어들고 잠시 살펴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흥미와 함께 경멸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15,000원이요. 이런 길거리 싸구려가 이 가격이라고요.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깎아줄 수는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마치 자신의 돈을 써주는 것이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거들먹거렸다. 지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객님, 이 반지는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수공예로 만든 겁니다. 재료비와 제 노력을 생각하면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민호는 코웃음을 쳤다. 직접 디자인했다고 하긴 길거리 노점상 치고는 제법 그럴듯하게 만들었네. 하지만 그래도 15,000원은 좀... 10,000원에 줄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 거 살게요. 그는 반지를 다시 내려놓으며 투명스럽게 말했다. 지은은 그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물건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지위로 상대를 깎아내리려 할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가격은 더 이상 깎아드릴 수 없습니다. 지은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호는 지은의 단호한 태도에 살짝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오만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비서님, 그냥 가시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등을 돌리고 걸어갔다. 마치 그에게 15,000원은 아무것도 아니며 노점상과의 실랑이에는 시간 낭비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황지은에게는 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사주고 값비싼 선물을 안겨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민에게는 15,000원짜리 반지 하나조차 깎으려 들고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잡아보는 사람이었다. 이 이중적인 태도는 지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민호는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지위로만 평가하는 속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황지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황지은의 배경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지은은 민호의 또 다른 면모를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의 노점 맞은편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서였다. 민호는 비서와 함께 그곳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분식집 아주머니가 실수로 영수증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큰 금액 차이는 아니었다. 아주머니, 계산을 이따위로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이런 작은 식당에서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거 한두 번 본 줄 알아요. 빨리 다시 계산하세요. 민호는 테이블을 손으로 쾅 치며 고성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주변 손님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당황하며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만 바로 다시 계산해 드릴게요. 하지만 민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신이 없어 이따위로 장사하려면 때려치우세요. 위생도 엉망진창에 계산도 못하고 여기 다시는 안 와. 그는 결국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돈을 던지듯 카운터에 놓고 성큼 가게를 나섰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지은의 눈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민호의 표리부동한 태도에 치를 떨었다. 자신 앞에서는 한없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던 그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불쾌함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였다. 이때부터 지은은 단순한 시험을 넘어 이민호의 숨겨진 비리와 부도덕한 행위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회사 경영에도 비리들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다. 지은은 노점상으로 위장한 채 민호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몰래 뒤따라가기도 했고 그의 통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는 척하기도 했다. 그녀는 민호가 한 그룹의 주요 투자권에 대해 외부 투자자들과 은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은은 최현우 실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지시를 내려 민호의 사업 관련 정보를 은밀히 조사하게 했다. 현우 실장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민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민아로서의 삶은 황지은에게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세상의 어두운 면과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목격하며 성장했다. 재벌 상속녀의 가면을 벗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진실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이민호에게 완벽한 방역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민아로서의 노점 생활은 황지은에게 이민호의 진면목을 파헤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녀는 매일 그가 오가는 길목에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이민호는 자신이 김민아라는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더욱 오만해졌다. 그는 지은의 눈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지은은 민호가 한 무리의 남자들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들며 거리를 활보했다. 민호의 얼굴에는 지은 앞에서 보이던 부드러운 미소 대신 냉소적이고 탐욕스러운 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들은 노점상들을 마치 길가의 장애물처럼 취급하며 비키라고 손짓하거나 심지어는 노점 물건을 발로 툭 차기도 했다. 지은은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특정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뒷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리 모두 대박이야. 한 그룹 녀석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하. 민호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말 속에서 한 그룹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지은의 심장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즉시 최현우 실장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현우 실장은 지은의 지시를 받고 밤낮 없이 조사에 매달렸다. 며칠 후 그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지은에게 보냈다. 보고서에는 이민호가 몇몇 건설사와 손잡고 한 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막대한 이권을 편취하려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심지어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리고 부실 공사를 통해 차액을 가로챌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한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결국에는 황지은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음모였다. 지은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사랑하는 약혼자라고 믿었던 남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회사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가 들끓었다. 그러나 그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민호의 모든 악행을 뿌리 뽑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아로서의 역할이 이제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정의를 구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사명임을 깨달았다. 지은은 노점 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 상인들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그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었다. 노점 주변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대화를 귀에 깊게 듣고 민호와 관련된 소문이나 움직임을 파악했다. 강남 한복판의 노점은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오가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노점상 앞에서 별다른 경계 없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있었고 지은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한 번은 민호의 운전기사가 잠시 차를 대고 노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자연스럽게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많이 힘드시죠? 요즘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물 한 잔 드릴까요? 지은의 친절함에 운전기사는 경계를 풀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다. 무심코 던진 대화 속에서 운전기사는 민호가 최근 들어 밤늦게까지 특정 장소에서 의문의 사람들을 자주 만난다는 정보를 흘렸다. 그는 그 장소가 평소 민호가 잘 가지 않던 낡고 허름한 창고 건물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 단서는 지은에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었다. 그녀는 현우 실장에게 그 창고 건물을 몰래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현우 실장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창고에 몰래 도청장치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며칠 후 그곳에서 이민호와 그의 공범들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불법적인 계약을 논의하고 비자금을 주고받는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 기록이 확보되었다. 영상에는 민호가 서류를 위조하고 뒷돈을 챙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과 냉혹함이 가득했다. 지은은 증거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그녀는 민호의 위선을 견딜 수 없었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강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민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반격 계획은 치밀했다. 지은은 민호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기로 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명예와 한 그룹을 이용하려는 탐욕이었다. 그녀는 민호가 한 그룹의 차기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비리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우 실장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단순한 언론 폭로로는 부족했다. 민호는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할 수 있을 터였다. 지은은 그가 도망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했다. 결론은 민호와 황지은의 약혼 발표회였다. 그 자리에는 한 그룹의 주요 임원진과 국내외 수많은 언론인 그리고 재계 거물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다. 그야말로 민호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무대였다. 지은은 바로 그 무대에서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현우 실장님 약혼식 날짜를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현우 실장은 그녀의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모든 준비는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은은 노점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던 옆 노점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아주머니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영문을 모른 채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별 말씀을. 혹시 장사 접는 거니 아쉽네. 김미나로서의 마지막 날, 지은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노점을 정리하며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되새겼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러웠지만 이 시간들이 그녀를 진정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약자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간의 탐욕과 위선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용기와 강인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황지은은 더 이상 순진한 재벌 상속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더러운 면을 직접 마주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굳건히 지켜낸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워졌다. 곧 다가올 약혼 발표회에서 이민호에게 가할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지은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에게 결코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할 것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탐욕이 어떻게 그를 파멸로 이끄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다. 이민호와 황지은의 약혼 발표회 날이 밝았다. 서울의 가장 웅장한 호텔 그랜드 볼룸은 국내외 언론인들과 재계 거물들 그리고 수많은 명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가 빛나는 공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다. 민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한 그룹의 막대한 부를 손에 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했다. 황지은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소녀가 아니었다. 지난 몇 달간 김미나로서의 삶을 통해 그녀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고 세상의 이면을 직시하며 강인하게 성장했다. 이제 그녀는 이민호에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현우 실장이 그녀의 옆에 서서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아가씨,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보안도 철저하고 증거 자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우 실장의 목소리에는 믿음과 함께 묵직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으셨어요, 실장님. 이제 제가 할 일만 남았네요. 약혼 발표회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한 그룹의 황지은 상속녀와 이민호 씨의 약혼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민호가 먼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자신감에 찬 얼굴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사회자는 황지은의 등장을 알렸다. 볼룸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등장하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집중되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민호가 서 있는 무대 중앙으로 향했다. 민호는 지은의 아름다운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미묘하게 그의 손을 피하며 마이크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민호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볼룸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했다. 오늘 이 자리는 저 황지은과 이민호 씨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은의 말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호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 씨, 무슨 말을 하려는 거죠? 민호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단호하게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민호 씨, 당신이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몇 달간 당신이 모르는 곳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하찮게 여겼던 길거리 노점상으로 말입니다. 장내는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하객들은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민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분노로 흔들렸다.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까? 지은 씨 정신이 나간 겁니까? 민호가 소리쳤다. 정신이 나간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겠죠, 이민호 씨. 지은은 냉정하게 받아쳤다. 당신은 15,000원짜리 반지 하나조차 깎으려 들었고 아무 잘못 없는 분식집 아주머니에게 고성을 지르며 모욕했습니다. 당신에게 김미나는 그저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호하고 힘있게 울려 퍼졌다. 당신은 겉으로는 젠틀하고 유능한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그 뒤에서는 저와 저희 한 그룹을 기만하고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지은은 손을 들어 최현우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현우 실장은 미리 준비된 스크린에 이민호의 비리가 담긴 영상과 음성 기록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낡은 창고 건물에서 이민호가 공범들과 함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비자금을 나누고 서류를 위조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잔혹한 미소, 그리고 한 그룹을 조롱하는 목소리가 볼륨을 가득 채웠다. 충격적인 영상과 음성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연신 셔터를 눌렀고 하객들은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것은 이민호 씨가 한 그룹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서 부당한 이권을 편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 했던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비리 자료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지은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이민호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민호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는 스크린을 노려보며 땀을 비오듯 흘렸다. 이건 다 조작된 거야. 황지은, 네가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발악하며 소리쳤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려 했지만 미리 배치된 보안 요원들이 그의 퇴로를 막았다. 지은은 마이크를 단단히 쥐고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오늘 당신을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민호 씨. 당신은 약한 자를 경멸하고 돈과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을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볼룸의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은이 사전에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민호를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었다. 민호는 경악하며 발버둥 쳤지만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수갑이 채워졌다. 놓아라, 이 모든 건 조작이라고. 황지은, 너는 반드시 후회할 거야. 민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지은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직 확고한 정의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비참한 몰락을 통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자 했다. 경찰들은 민호를 끌고 나갔고 장내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지은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찬사가 쏟아져 나왔다. 언론인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재계인들은 그녀의 대담함에 감탄했다. 한 그룹의 주요 임원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은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상속녀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지켜낸 진정한 리더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지은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불의와 탐욕의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한 그룹은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감동적이었고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약혼 발표회는 파국으로 끝났지만 동시에 황지은이라는 인물의 진정한 가치와 강인함을 만천에 드러낸 자리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민호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랜드 볼룸에서 생중계된 약혼 발표회의 영상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이민호는 파렴치한 비리 사업가이자 오만한 위선자로 낙인 찍혔다.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황지은이 제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이민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결국 횡령 배임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의 모든 사업체는 줄도산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한 그룹은 이번 사건으로 잠시 휘청했지만 황지은의 용감하고 현명한 대처 덕분에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다. 그녀는 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윤리 경영을 향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룹 내부의 신뢰를 회복했다. 언론과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재벌 상속녀가 아닌 뛰어난 리더십과 강한 신념을 가진 여성 사업가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한 그룹의 주가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녀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다. 지은은 다시 황지은으로서의 삶으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김미나로서의 경험은 그녀의 시야를 넓혔고 세상의 아픔과 불평등을 깊이 이해하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명품 옷이나 화려한 파티에 연연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불우이웃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최현우 실장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지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아가씨, 이제 정말 한 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현우 실장의 말에 지은은 환하게 웃었다. 아니요, 실장님. 저는 이제 막 진정한 황지은이 되었을 뿐이에요. 지은은 바쁜 회사 일정 속에서도 김미나로 지냈던 시절의 추억을 잊지 않았다. 특히 그녀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었던 옆 노점 아주머니와 분식집 아주머니를 찾아가고 싶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돕고 싶었지만 직접 만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지은은 경호원도 없이 혼자 운전하여 예전 노점을 운영하던 골목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찾은 그곳은 여전히 활기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의 노점으로 다가갔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고 있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잠시 지은을 낯설게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셔 미나 아니야. 어디 갔나 했더니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왔네. 깜짝 놀랐다. 아주머니는 반가움에 활짝 웃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그저 미나로서 아주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었다. 네,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무서운 소리야. 뭘 배웠다는 거야. 잘 살아라, 미나야. 이렇게 찾아와 주니 고맙네. 지은은 아주머니에게 작은 선물 꾸러미를 건넸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보석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정성이 가득 담긴 액세서리가 들어있었다. 아주머니는 선물을 받아들고 활짝 웃었다. 분식집 아주머니도 찾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음식을 내주고 있었다. 지은은 조용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시켰다. 익숙한 맛과 정겨운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은은 일부러 잔돈을 더 많이 내밀었다. 아주머니, 저번에 실수했던 거 마음에 걸려서요.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지은의 말에 분식집 아주머니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지은을 알아보지 못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중요한 것은 그녀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황지은은 명실상부한 한 그룹의 총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그룹은 더욱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한국 재계의 위상을 높였고 여성 리더십의 표본이 되었다. 물론 그녀의 삶에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서두르지 않았다. 아픈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았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다. 어느 날 지은은 자신이 직접 세운 자선재단의 행사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그는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봉사활동에 임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지위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오직 그녀의 진심과 선한 영향력에 감동하는 듯했다. 그와의 대화는 편안했고 그의 순수한 미소는 지은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이민호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었던 진정성과 따뜻함을 느꼈다. 지은은 이제 더 이상 천금 같은 지위를 이용해 사람을 시험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민호와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언제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깊이와 진실함에 있음을 깨달았다.